내 이름은 사무이. 굳세고 의롭게 살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그다지 굳건하지도 의롭지도 않고 그럭저럭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평범하게 육군 보병으로 군 생활을 마친 뒤 이제 조금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가끔은 후배들에게 꼰대질도 하는 32살의 청년이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내게 한 가지 낙이 있다면 바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특히 아주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직접 인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집에는 조그맣게 안막으로 꾸민 인화실까지 있을 만큼 사진에는 진심이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낡은 지프차에 장비들을 싣고 제법 먼 거리까지 출사를 나가곤 했다. 내가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내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었다. 젊은 시절 국민학교 선생님이셨던 할아버지는 지금의 나만큼이나 사진에 진심이어서 결혼 전부터 사진 찍기가 취미였고 결혼 후에도 총각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방학이 되면 제법 떨어진 곳까지 출사를 가셨다고 들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던 해에 아들을 얻은 기념으로 큰 마음을 먹고 장만한 카메라가 지금 내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다. 60년도 넘은 일본제 캐논 카메라는 케이스와 어깨에 매는 끈이 모두 튼튼한 통가죽으로 돼 있었고 보조 가방에는 접사용 렌즈가 따로 들어 있었으며 당시에는 제법 고급스러운 카메라로 평가되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새 것을 쓰진 않으셨고 사진을 전공하던 친구가 조금 더 좋은 카메라로 바꾸며 싸게 산 것이라고 하니 60이 넘으신 아버지보다 몇 년은 덜 먹은 듯한 카메라였지만 내가 열심히 관리한 덕에 지금도 장고장 없이 필름을 넣으면 멋진 사진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나의 최고의 파트너다. 물론 나도 돈을 모아서 몇 대의 카메라와 렌즈 등의 장비를 샀지만 이 카메라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흑백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으면 현재의 풍경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매우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여러 대의 카메라와 함께 할아버지의 카메라를 차에 싣고 출사를 위해 집을 나섰다. 오늘 출사를 나가는 곳은 전에 회사 일로 출장 갔다 본 경기도 땡땡시 근처의 회 방직 공장이었다. 해질 무렵에 사진을 찍으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그 위치를 미리 정해두었던 것이다. 오후 5시쯤에 출발해 땡땡시에 도착하니 6시 40분이었다. 늦여름의 해는 아직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시내의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산 후 공장에 도착하니 시간은 7시 30분.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서 있는 공장의 모습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음산해 보였다. 길게 이어진 높은 콘크리트 벽은 다가오지 말라는 듯 도사리고 있었고 헤드라이트에 반사되는 커다란 검은 철문은 마치 나를 노려보는 듯 번뜩이고 있었으며 특히 높게 솟은 공장의 굴뚝은 나를 내려다보는 커다란 괴물의 긴 목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굴뚝을 올려다보며 이 장면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임을 직감하였다. 피우던 담배를 끄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카메라를 꺼내려 차문을 열려던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7시 30분이면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었기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이상하진 않았지만 이 외진 곳에 마을의 기척은 보이지가 않았기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의아함을 자아냈다. 잠시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자 어두워지는 공장의 담 모퉁이를 돌아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의 수는 제법 많아서 10명이 넘는 듯 하였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무언가 재밌는 것을 발견한 듯 공장문 근처로 다가갔고 나를 발견한 후 우뚝 멈춰서서 서로 수군거리며 천천히 날 향해 다가왔다.
아이들은 총 13명이었으며 그중 6명은 여자아이였고 나머지 7명은 남자아이였다. 그들의 나이는 10살에서 12살 정도로 보였고 마치 어딘가에서 심하게 놀고 온 듯 옷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파란색 남방과 보라색의 치마를 입은 한 여자아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임을 설명하며 이 근처에 사는지 물었다. 옆에 있던 어딘지 모를 어두운 얼굴의 남자아이는 그들이 모두 저쪽 동네에 산다고 대답했다. 남자아이가 가리킨 곳은 조금 전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나온 곳이었고 난 속으로 저쪽에 동네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조금 전 나에게 누구냐고 물었던 여자아이가 말을 이었다. 여자아이는 사진작가라면 우리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다른 아이들도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인물사진을 선호하지 않아서 주로 풍경사진만 찍어왔기에 잠시 동안 당황했지만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에 못 이겨 놀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주겠노라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철문 쪽으로 달려가 둥글게 모여서 무엇을 하며 놀지 정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해가 거의 저물어야 했으므로 아직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의 사진을 몇 장 찍고 내 사진을 찍기 위해 차에 있는 유일한 디지털 카메라인 DSLR을 꺼내서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들도 드디어 놀이의 규칙을 정한 듯 순례를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이 떠올라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영희와 철수가 순례다 라고 말을 하자 그러자 처음 나에게 누구냐고 물었던 아이와 가장 덩치가 커 보이는 남자아이가 철문 쪽으로 향하였다. 나머지 아이들은 몇 미터 떨어진 바닥에 분필로 길게 줄을 그은 후 그 앞에 일렬로 섰다. 아이들의 놀이를 보니 내가 잘 알고 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보통 이 놀이에서는 순례가 한 명인데 이 아이들은 순례가 둘인 것이다. 더욱이 순례가 있는 철문 쪽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커다란 마대자루와 빈 마대자루들이 뒹굴고 있어 혹시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까 염려되기도 했다. 영이라 불리는 아이는 원래의 그 놀이처럼 철문을 향해 돌아섰고 철수라 불리는 아이는 영이 곁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참 이상했다. 만약 철수가 움직이는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면 차라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철수는 오직 하늘만 보고 있었고 영이 혼자 순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왜 순례가 둘이어야 하는지 도대체 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놀이의 규칙은 동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찍으려 카메라를 들었을 때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궁화 꽃이 죽었습니다.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보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무궁화 꽃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입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자 왠지 불안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잡히지 않았는지 뒤돌아선 영희가 다시금 외쳤다. 무궁화 꽃이 죽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 희민이 움직였지? 걸렸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철수는 옆에 있던 마대자루에서 작은 해머를 꺼내더니 희민이라고 불리는 아이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손에 든 해머를 그의 머리에 휘둘렀다. 작은 해머라도 해머는 해머인 법. 희민의 얼굴에는 피가 주르륵 흐르고 그가 쓰러지는 모습이 내 렌즈에 담겼다. 너무 놀라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치려던 나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철수의 얼굴에는 여기저기에 피가 튀었고 그는 마치 신이 난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이의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 같지가 않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내가 얼어붙은 사이 철수가 제자리로 돌아갔고 뒤돌아선 영희가 또다시 무궁화 꽃이 죽었습니다. 잠시 아무도 잡히지 않자 영희는 두 눈을 반짝이며 무궁화 꽃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다르게 해서 외쳤고 결국 나래라는 아이가 걸려들었다. 영희의 말이 끝나자 철수는 마대자루에서 커다란 낫을 꺼내어 번개처럼 뛰어가 나래에게 휘둘렀다. 나래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 땅에 던져졌고 목에서는 분수처럼 피가 뿜어져 나왔다. 내 귀에는 캬르르 웃는 소리와 함께 이런 말이 들려왔다. 아저씨도 움직였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철수가 어느새 마대자루에서 커다란 도끼를 꺼내어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조금 부끄럽지만 난 그 광경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우자 나는 천천히 눈을 떴고 내 또래로 보이는 젊은 경찰과 40대처럼 보이는 다른 경찰 한 명이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상체를 벌떡 일으켜서 아이들은 어디 갔냐고 묻자 젊은 경찰은 무슨 아이들이냐면서 어이없어 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이들도 핏자국도 보이지 않았고 해가 저문 공장의 굴뚝 그림자만이 괴물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젊은 경찰이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하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나는 당황하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렇게 119를 부르려는 경찰을 간신히 설득해서 돌려보낸 후 난 차로 돌아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줄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사진이고 뭐고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동을 건 나는 너무 놀라서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켜놨던 카스테레오가 다시금 켜지며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